아이도 없는 올케가 지분을 가져가면 우리 목이 줄잖아, 알겠어? 형님의 입에서 그 말이 나왔을 때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27년이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김치를 담근 게 27년. 남편이 떠나고도 아이가 없어도 이 공장을 지킨 게 27년. 그 27년이 아이도 없는 올케라는 한마디로 끝이 났습니다. 형님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27년이란 거 인정해. 퇴직금은 넉넉히 줄게. 저는 그 봉투를 받았습니다. 자존심이 아니라 당장 잘 곳이 필요했으니까요. 공장을 나서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새벽마다 불을 켰던 스위치가 눈에 밟혔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어요. 돌아보면 울 것 같았거든요. 이 이야기를 하려면 조금 먼 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적어주시면 그쪽을 향해 복 받으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알람이 필요 없었어요. 27년을 그렇게 살면 몸이 먼저 깨거든요. 눈을 뜨면 아직 세상은 까맣고 부엌 시계의 초침 소리만 들렸어요. 그 소리를 들으며 세수를 하고 머리를 묶고 앞치마를 두르고 공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공장 문을 여는 순간이 좋았어요. 배추 익는 냄새, 소금기 머금은 공기, 숙성실에서 올라오는 미세한 온기. 그게 저를 맞아주었거든요. 세상에서 저를 반겨주는 건 이 냄새뿐이었습니다. 불을 켜면 숙성실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옹기 32개가 줄지어 있고 각각의 뚜껑 위에 제가 적어놓은 날짜가 붙어 있었습니다. 3월 12일, 3월 15일, 3월 18일. 저는 그 날짜들을 손가락으로 훑으며 오늘 뒤집어야 할 김치, 간을 봐야 할 김치, 출하해야 할 김치를 머릿속에 정리했어요. 제 손이 배추를 만지면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그때만큼은 아무도 저를 아이 없는 며느리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때만큼은 제가 제일 잘하는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이 손을 만들어준 사람은 어머니였습니다.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에요. 시집 온 지 2년째 되던 해 저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병원에서 돌아오던 날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하지만 시댁은 달랐어요. 명절 때 경숙 형님이 미숙 씨한테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올케가 애도 못 낳으면 뭐하러 데리고 사는 거야.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 말고 손이 멈췄어요. 비눗물이 팔꿈치까지 흘러내리는데 그게 눈물인지 비눗물인지 모르겠었습니다. 아이 없는 며느리. 시댁에서 저는 그렇게 불렸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아이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하셨어요. 대신 어느 날부터 저를 공장으로 끌어냈습니다. 순떡아, 이리 와. 오늘부터 소금간 배워. 아침 6시에 불러내서 저녁 10시까지 세웠어요. 소금을 한 줌 넣으면 다시 해. 반 줌 넣으면 다시 해. 10번을 다시 하면 그제야 고개를 한번 끄덕이셨습니다. 됐다. 그 한마디가 칭찬의 전부였어요. 어머니의 고개 끄덕임 한 번. 그게 제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인정이었습니다. 원망했냐고요? 했어요. 매일 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원망하면서도 다음날 새벽에 또 일어나서 공장에 갔더라고요. 제 손이 배추를 기억하고 있었으니까요. 13년 전 어머니가 경숙 형님과 미숙 씨를 공장에서 내쫓은 적이 있었어요. 명절에 경숙 형님이 김치 양념에 손을 대려 하자 어머니가 소리를 지르셨거든요. 손대지 마. 너희가 만지면 김치 버려. 경숙 형님 얼굴이 새빨갛게 됐습니다. 미숙 씨는 입을 삐죽거리며 거실로 나갔고요.
그날 이후로 형님과 미숙 씨는 명절에도 공장 근처에 얼씬 안 했어요. 돈 타갈 때만 오셨습니다. 어머니는 저한테만 비법을 가르쳤어요. 소금 배합, 젓갈 숙성 시점, 계절마다 달라지는 배추 수분량에 따른 조절법. 한 번에 가르쳐 주신 적은 없었어요. 하루에 하나씩, 1년에 서너 가지씩. 그렇게 13년이 쌓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밤마다 공장 구석에서 혼자 실험했습니다. 소금 입자 크기를 바꿔보고 숙성 온도를 0.5도씩 조절해보고 배추 절임 시간을 30분 단위로 바꿔가며 기록했어요. 10년 동안 밤마다 쓴 노트가 한 권 됐습니다.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건 뼈대였고 제가 살을 붙인 거였어요. 복자 어머님은 한 달에 한 번 꼭 오셨어요. 어머니의 50년 지기 친구셨는데 시장에서 떡집을 하셨거든요. 직접 만든 송편을 보자기에 싸서 오시면 어머니랑 사무실에 앉아 2~3시간씩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저는 몰랐어요. 문이 닫혀 있었으니까요. 가끔 복자 어머님이 제 옆을 지나가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순떡아, 힘들지? 조금만 참아. 무엇을 참으라는 건지 그때는 몰랐어요. 5년 전 남편이 떠났습니다. 교통사고였어요. 전화를 받고 병원에 달려갔을 때 남편은 이미 의식이 없었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남편 얼굴을 봤어요. 멀쩡한 것 같았어요. 자고 있는 것 같았어요. 곧 눈을 뜰 것 같았는데 뜨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한 말은 그 전날 저녁이었어요. 퇴근하고 들어와서 밥을 먹다가 저한테 말했습니다. 당신은 꼭 행복하게 살아야 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아무 맥락도 없이 저는 무슨 소리예요. 밥이나 드세요 하고 넘겼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장례를 치르고 짐을 쌌어요. 남편이 없는 시댁에 있을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머니가 짐을 풀라고 하셨습니다. 어디가? 이 공장은 내가 지켜야 해. 짧은 한마디였어요. 표정은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 근데 어머니의 눈이 빨갛더라고요. 그 말이 저를 붙잡은 건지 구속한 건지 5년이 지나도 모르겠었어요. 다만 확실한 건 그 뒤로 5년을 더 새벽 4시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물어요. 남편도 없고 아이도 없는데 왜 거기 있었냐고. 이유요? 이 김치가 제 인생이었으니까요. 어머니가 이상해지기 시작한 건 2년 전 겨울이었어요. 처음에는 사소한 거였습니다. 같은 말을 2번 하셨어요. 순떡아, 오늘 배추 들어왔냐? 하고 물으시고 10분 뒤에 또 물으셨어요. 저는 네, 어머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랬나? 하시면서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나이가 나이니까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심해졌어요. 공장 직원 이름을 헷갈리셨고 거래처 전화번호를 못 찾으셨고 어느 날은 집에서 공장까지 오는 길을 한참 헤매고 오셨습니다. 40년을 다닌 길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날이 왔어요. 어머니가 김치를 담그시다가 멈추셨습니다. 양념통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시더니 저를 돌아보셨어요. 순떡아, 소금을 얼마나 넣었지?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40년이었어요. 어머니가 이 공장에서 김치를 담근 게 40년. 눈 감고도 하시던 일이었어요. 그 손이 소금 양을 잊었다는 건 그냥 깜빡한 게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좀 쉬세요. 저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웃어야 했거든요. 울면 어머니가 무서워하실 것 같았으니까요.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검사를 받는 동안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다리가 떨렸어요.
의사 선생님이 부르셨을 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눈빛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저는 진작 알고 있었거든요. 알츠하이머 초기에서 중기 사이입니다. 진행 속도는 개인차가 있지만 인지 기능이 점차 떨어질 겁니다. 어머니는 진단을 받으시고도 표정이 하나도 안 변했어요. 병원을 나서면서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순덕아, 밥이나 먹으러 가자. 어머니다웠어요. 무너지지 않는 사람. 적어도 겉으로는. 그날 밤 저는 공장 숙성실에 혼자 앉아서 울었습니다. 옹기 사이에 쪼그려 앉아서 소리를 죽이고 울었어요. 어머니한테 들리면 안 되니까요. 그 뒤로 저는 새벽 3시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어머니 아침밥을 준비하고 4시에 공장에 가서 김치를 담그고 점심에 공장을 빠져나와 어머니 점심을 챙기고 다시 공장으로 돌아와서 오후 작업을 하고 저녁에는 어머니 목욕을 도와드리고 밤 10시에 어머니가 주무시면 그제야 제 방에 들어갔습니다. 하루가 21시간이었어요. 나머지 3시간은 잠이었습니다. 몸이 안 아팠냐고요? 아팠어요.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았고 손목은 매일 부었습니다. 어떤 날은 공장 바닥에 주저앉아서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래도 했습니다. 힘들었냐고요? 힘들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저를 27년 먹여 살렸는데 제가 안 할 수 있겠어요? 혹독하셨지만 이 손을 만들어주신 분이 어머니였으니까요. 어머니가 요양원에 가시기까지 제가 몰랐던 일이 있었습니다. 경숙 형님이 법원에 성년 후견인 심판을 청구했더라고요. 어머니의 후견인을 자기로 지정해달라고요. 저한테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법원에서 보낸 통지서가 제 이전 주소로 갔었어요. 시집 오기 전에 살던 주소. 형님이 일부러 그렇게 신청하셨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에 형님이 어머니의 후견인이 되셨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형님이 가족회의를 소집하신 날이었어요. 공장 사무실에 경숙 형님과 미숙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형님은 금태 안경 너머로 서류를 훑어보고 계셨고 미숙 씨는 핸드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순덕 씨 앉아. 형님이 턱으로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순덕 씨, 그 호칭에서 이미 오늘 무슨 말이 나올지 감이 왔어요. 어머니 상태가 이런데 전문 시설이 맞지 않겠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님, 어머니가 이 집에서 평생 사셨는데 제가 모실 수 있어요. 형님이 안경을 벗으면서 말씀하셨어요. 안경을 벗는 건 형님이 본론으로 들어간다는 신호였습니다. 순덕 씨가 의사야?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어머니를 위한 거야. 미숙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니 말이 맞아. 어머니한테는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하지. 저는 형님의 눈을 봤습니다. 어머니를 위한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형님의 눈은 어머니를 보고 있지 않았어요. 형님의 눈은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공장에 계시면 제가 계속 붙어 있어요. 제가 계속 붙어 있으면 공장 지분에서 제 몫이 생겨요.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면 저를 내보낼 명분이 생기는 거였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후견인은 형님이었습니다. 법적으로 어머니의 거처를 결정할 권한은 형님한테 있었어요. 어머니가 요양원에 가신 날 저는 짐을 싸드렸습니다. 어머니 옷을 개키면서 손이 떨렸어요. 이 낡은 회색 조끼, 어머니가 공장에서 매일 입으셨던 거예요. 빨아도 빨아도 김치 냄새가 빠지지 않는 조끼. 그 냄새를 맡으니까 코끝이 찡했습니다. 요양원까지 제가 모셔다 드렸어요. 차 안에서 어머니는 창밖만 보셨습니다.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어머니가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하고 계신 건지
아닌 건지 저는 알 수가 없었어요. 요양원 방에 짐을 풀어드리고 이불을 깔아드리고 물컵을 머리맡에 놓아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앉아서 멍하니 벽을 보셨어요. 어머니, 제가 자주 올게요. 김치 담가서 가져올게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일어서서 문 쪽으로 걸어가는데 뒤에서 손이 잡혔어요.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마른 손이었어요. 가시 같던 그 손이 그날은 아기 손처럼 약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에 힘이 없는데 그런데도 놓지 않으셨어요. 어머니 얼굴을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말은 한마디도 못하셨어요. 입술이 움직이는 것 같았는데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손을 잡고 계셨어요. 그 손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가지마. 저도 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었는데 소용이 없었어요. 눈물이 턱을 타고 어머니 손등 위에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금방 올게요. 금방 올게요. 겨우 그 말을 하고 손을 놓았습니다. 어머니 손가락이 허공을 더듬었어요. 저는 돌아서서 복도로 나왔습니다. 요양원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뒤에서 순덕아 하는 소리가 들린 것 같았어요.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요양원에 가시고 한 달 뒤였어요. 저는 여전히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공장으로 갔습니다. 어머니가 안 계셔도 김치는 담가야 했으니까요. 거래처에 납품할 물량이 있었고 직원들 월급날은 매달 돌아왔으니까요. 그날도 평소처럼 숙성실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옹기 뚜껑을 열어 김치 상태를 확인하는데 직원 하나가 사무실 쪽을 턱짓하더라고요. 작은 사모님, 사장님이 오셨는데요. 사장님, 경숙 형님이 스스로를 그렇게 부르라고 시킨 거였어요. 어머니가 요양원에 가시자마자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었더니 형님과 미숙 씨가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형님은 책상 뒤에 앉아 계셨습니다. 어머니 자리에. 저는 그걸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 자리는 어머니 자리였거든요. 40년간 어머니만 앉으셨던 자리. 형님이 거기 앉아서 서류를 넘기고 계셨습니다. 미숙 씨는 옆 의자에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고요. 순덕 씨 앉아. 형님이 턱으로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어요. 저는 앞치마를 두른 채로 앉았습니다. 손에 아직 배추물이 묻어 있었어요. 형님이 안경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똑바로 보셨어요. 순덕 씨, 솔직히 말할게. 형님의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너무 차분했어요. 미리 준비한 말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상철이도 없고 어머니도 요양원에 계시고 순덕 씨가 여기 있을 이유가 뭐야?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어요. 형님, 저는 27년을 이 공장에서 말을 끝내기도 전에 형님이 잘났습니다. 그래, 고마워. 27년 일한 거 인정해. 그래서 퇴직금은 넉넉히 줄게. 형님이 서랍에서 하얀 봉투를 꺼냈어요. 두툼한 봉투였습니다. 책상 위에 놓으셨어요. 똑 하는 소리가 사무실 안에 울렸습니다. 미숙 씨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어요. 순덕 씨, 미안한데 언니 말이 맞는 것 같아. 저는 봉투를 보지 않았습니다. 형님의 눈을 봤어요. 형님, 이 공장을 제가 빠지면 김치를 누가? 김치? 형님이 웃으셨어요. 입꼬리만 올라가는, 눈은 웃지 않는 웃음이었습니다. 레시피 있잖아. 직원들이 하면 되지. 형님은 김치를 몰랐어요. 레시피대로 하면 다 되는 줄 아셨습니다. 어머니가 13년 전에 형님을 공장에서 내쫓은 이유가 바로 그거였는데, 형님, 김치는 레시피만으로는. 순덕 씨, 형님의 목소리가 바뀌었어요.
차분함이 사라지고 날이 섰습니다. 솔직히 말할까? 형님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금태 안경을 다시 쓰면서 이 공장은 우리 엄마 거야. 상철이가 죽었으면 올케한테 갈 게 아니라 우리한테 와야지. 올케. 형님이 그 단어를 꺼낸 순간 공기가 달라졌어요. 순덕 씨도 아니고 올케라니. 그건 사람 이름이 아니라 직함이었습니다. 언제든 뗄 수 있는 직함. 아이도 없는 올케가 지분을 가져가면 우리 몫이 줄잖아. 알겠어? 숨이 멎었습니다. 아이도 없는 올케. 27년이 그 한마디로 정리됐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난 것도, 어머니한테 혹독하게 배운 것도, 남편이 떠나고 혼자 공장을 지킨 것도, 전부 아이를 못 낳았다는 한 가지 사실 앞에서 전부 지워졌습니다. 형님 옆에서 미숙 씨가 고개를 돌렸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는데 미숙 씨가 먼저 시선을 내렸습니다. 미안하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입은 열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이 조용했어요. 형광등 지지직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봉투를 바라봤어요. 하얀 봉투, 두꺼운 봉투, 그 안에 제 27년이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를 받았어요. 자존심을 지키고 싶었냐고요? 그럼요. 그 봉투를 형님 얼굴에 던지고 나가고 싶었어요. 27년을 돈으로 환산한 그 봉투가 치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당장 잘 곳이 필요했어요. 통장에 있는 돈은 2천만 원. 27년간 어머니가 매달 주신 용돈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은 돈이었어요. 월급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이거 쓰라고 봉투에 넣어주신 돈. 많을 때는 10만 원, 적을 때는 5만 원. 27년 동안 그걸 모았더니 2천만 원이 됐어요. 거기에 형님이 내민 봉투 1천만 원, 3천만 원. 그게 제 27년의 전부였습니다. 봉투를 가방에 넣으면서 손이 떨렸어요. 분해서 떨린 건지 서러워서 떨린 건지 모르겠었습니다. 형님이 말했어요. 짐은 오늘 중으로 빼줘. 오늘 중으로. 짐을 쌌습니다. 가져갈 게 없었어요. 27년을 살았는데 제 것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옷 몇 벌, 세면도구, 남편 사진 한 장. 그게 전부였어요. 캐리어 하나에 다 들어갔습니다. 27년이 캐리어 하나. 마지막으로 공장을 돌아봤어요. 숙성실 문을 열었습니다. 옹기 32개가 줄 지어 있었어요. 제가 하나하나 날짜를 적어 붙인 옹기들. 제가 새벽마다 온도를 확인하고 뚜껑을 열어 냄새를 맡고 손가락으로 간을 보던 옹기들. 작업대 위에 어머니가 쓰시던 나무 주걱이 놓여 있었어요. 손잡이가 닳아서 반들반들했습니다. 40년 된 주걱. 입구 옆에 전등 스위치가 있었어요. 27년간 제가 제일 먼저 올리고 제일 마지막에 내리던 스위치.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리고 작업대 서랍을 열었습니다. 노트 한 권을 꺼냈어요. 제가 10년간 밤마다 쓴 계량 레시피 노트였습니다. 소금 입자 크기별 배합 비율, 계절별 숙성 온도, 곡선, 배추 품종에 따른 절임 시간 차이. 종이가 김치 양념에 절어서 가장자리가 붉었어요. 제 손때가 묻어서 너덜너덜했습니다.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건 뼈대였어요. 공장 금고에 어머니의 원본 레시피가 있었지만 그건 기본이었습니다. 제가 10년간 살을 붙인 건 이 노트 안에 있었어요. 이것만은 제 거였습니다. 노트를 펼쳤어요. 첫 페이지를 봤습니다. 어머니 글씨가 있었어요. 기본을 잊지 마라. 10년 전 제가 이 노트를 쓰기 시작했을 때 어머니가 첫 페이지에 쓰신 거였어요. 그때는 잔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늘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은 그 글씨가 달랐어요. 코끝이 찡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노트를 가방에 넣고 숙성실 문을 닫았습니다. 전등 스위치 앞에 섰어요. 손을 올렸습니다. 27년간 켜고 끄던 스위치. 이걸 마지막으로 내리면 정말 끝이었어요. 찰칵. 불이 꺼졌습니다. 숙성실이 어둠에 잠겼어요. 공장 문을 나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새벽마다 불을 켰던 스위치가 눈에 밟혔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어요. 돌아보면 울 것 같았거든요. 원룸을 구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짜리 작은 방이었어요. 공장에서 버스로 새 정거장 거리. 부동산 아저씨가 열쇠를 건네면서 혼자 사세요? 하고 물었어요. 네. 하고 대답하니까 아저씨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7평이었습니다. 작은 싱크대, 화장실, 그리고 빈 방. 창문으로 가로등 불빛이 들어왔어요. 벽지가 군데군데 들떠 있었고 장판은 낡아서 발에 차가웠습니다. 캐리어를 내려놓고 방 한가운데 앉았어요. 조용했습니다. 공장에서는 항상 소리가 있었어요. 기계 돌아가는 소리, 직원들 목소리, 옹기 뚜껑 여닫는 소리, 어머니가 순떡아 부르시는 소리. 27년간 그 소리들 속에서 살았는데 여기는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가로등 불빛만 천장에 길게 누워 있었습니다. 52년 인생에서 진짜 제 것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남편은 떠났어요. 아이는 없어요. 시댁에서 쫓겨났어요. 통장에 3천만 원, 캐리어 하나, 노트 한 권, 김치 담그는 손. 그게 전부였어요.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질 것 같았거든요. 누구한테 지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울면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 같았어요.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를 다시 펼쳤어요. 기본을 잊지 마라. 어머니 글씨를 손가락으로 따라 그었어요. 그리고 노트를 꼭 안고 잠들었습니다. 쫓겨나고 석 달은 멍하게 보냈어요. 아침에 눈이 떠져도 갈 데가 없었습니다. 새벽 4시에 몸이 깨는 습관은 여전한데 일어나봤자 7평 원룸이었거든요. 불을 켜면 벽지 들뜬 벽 끄면 가로등 불빛 줄무늬. 그 사이에서 이불을 끌어안고 천장을 봤어요.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게 보였습니다. 매달 월세, 공과금 밥값. 아무리 아껴 써도 돈은 빠져나갔어요. 이러다가 진짜 거리에 나앉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였습니다. 복자 어머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순떡아, 지금 어디야? 시장으로 와. 빨리. 3개월 만에 들은 인간다운 목소리였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한참을 앉아 있다가 겨우 나갔습니다. 시장 골목 안쪽, 복자 어머님 떡집 앞에 작은 좌판이 놓여 있었어요. 나무 상자 2개에 비닐을 깔고 그 위에 김치통 3개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복자 어머님이 팔짱을 끼고 서 계셨어요. 여기서 해. 저는 멍하니 좌판을 바라봤어요. 어머님, 이게 뭐예요? 복자 어머님이 쿡 웃으셨어요. 허리 굽은 작은 체구에 얼마나 센 기운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김치 팔아. 여기 내 가게 옆이니까 자릿세는 없어. 그 비법이 손에 있는데 놀리면 어떡해. 어머님, 저는 내 시어머니가 너한테 뭐라 했어? 기본을 잊지 마라, 그랬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니의 친구, 50년 지기. 그래서 아셨던 거였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뭘 가르쳤는지, 제 손에 뭐가 있는지를 복자 어머님은 알고 계셨던 겁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1~2통 팔렸어요. 시장 골목을 지나가는 아주머니가 시식을 하고는 눈이 동그래지셨습니다. 이거 어디 김치인데? 맛이 왜 이래? 집에서 담근 거예요. 아이고, 1통 줘. 그렇게 1통, 2통?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이 지나니까 아침에 가져간 김치가 점심 전에 다 떨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니까 예약을 받아야 했어요. 원룸 싱크대에서 담갔어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배추를 절이고 노트를 펴서 배합을 확인하고 손끝으로 간을 봤습니다. 공장 숙성실은 없었지만 화장실 옆에 옹기 3개를 놓고 온도계를 꽂아뒀어요. 웃기죠? 7평 원룸이 김치 공장이 된 거예요. 힘들었냐고요? 공장에서 일할 때보다 몸은 더 힘들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달랐습니다. 처음으로 제 이름을 걸고 하는 일이었거든요. 그 일을 처음 만난 건 비 오는 날이었어요. 그날따라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좌판 위에 비닐을 덮고 김치통을 안으로 밀어넣는데 갑자기 머리 위로 비가 멈췄어요. 올려다보니 큰 우산이 있었습니다. 그 우산을 들고 있는 사람, 키가 크고 마른 남자였어요. 회색 점퍼에 검은 모자, 얼굴은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주름이 깊었는데 눈매는 부드러웠어요. 6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우산이 없으시네. 저는 당황해서 고개를 숙였어요. 괜찮아요. 금방 그칠 거예요. 그이는 아무 말 없이 서 계셨습니다. 비가 그칠 때까지 10분이었는지 20분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김치통을 정리하고 좌판을 닫고 그 사이에 그이는 그냥 우산을 들고 서 계셨어요. 비가 그치자 그이가 말했습니다. 김치 한 통 주세요. 네, 한 통이요. 그렇게 사가셨어요. 아무 말 없이.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좌판에 나갔더니 나무 상자 위에 생수 한 병이 놓여 있었어요. 차가운 생수, 이슬이 맺혀 있었습니다. 누가 놨는지 몰랐어요. 그 다음 날도 있었어요. 또 그 다음 날도. 매일 아침 좌판에 나가면 생수 한 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복자 어머님한테 물어봤어요. 어머님, 혹시 이 생수 누가 갖다 놓는지 아세요? 복자 어머님이 시장 입구 쪽을 턱으로 가리키셨어요. 아까 키 큰 아저씨가 놓고 갔더라. 회색 점퍼.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기분을 느낄 줄이야. 비 오는 날 우산을 씌워준 사람. 김치 한 통 사간 사람. 그이가 매일 아침 생수를 놓고 가는 거였어요. 그날 저녁 원룸에 돌아와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기본을 잊지 마라. 어머니 글씨 아래에 제가 작은 글씨로 적었어요. 오늘 이상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웃기는 건 그 한 줄을 쓰는 손이 떨렸다는 거예요. 무서워서가 아니었어요. 오랜만에 살아있는 기분이 들어서요. 그이의 이름을 안 건 좌판을 시작하고 한 달이 지나서였어요. 생수는 매일 놓여 있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빠진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정작 그이는 잘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생수만 놓고 사라졌어요. 유령 같았습니다. 궁금했어요. 솔직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새벽 5시에 좌판에 나갔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일찍이요. 시장이 아직 깨어나기 전이었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상자를 깔고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6시 10분이었어요. 시장 입구 쪽에서 긴 그림자가 걸어왔습니다. 회색 점퍼, 검은 모자, 한 손에 생수 한 병. 그이가 좌판 앞에 와서 생수를 내려놓으려는 순간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이가 멈칫했습니다. 저도 멈칫했어요. 일찍 나오셨네요. 그이가 먼저 말했어요. 목소리가 낮고 건조했습니다. 생수 놓으시는 분이 누군지 궁금해서요. 제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웃은 게 언제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이는 생수를 상자 위에 올려놓고 잠시 서 계셨습니다. 뭘 말할까 고민하는 얼굴이었어요. 입을 한번 벌렸다 다물었습니다.
정우입니다. 그 한마디를 하고 돌아서셨어요. 귀가 빨갰습니다. 정우. 이름 석자.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세 글자가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정우 씨는 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름을 안 뒤로 가끔 낮에도 오셨거든요. 김치를 사러 오시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오셨습니다. 좌판 옆에 서서 아무 말 없이 시장 골목을 바라보시다가 제가 무거운 배추 상자를 옮기면 슬쩍 한쪽을 들어주셨어요. 고맙다고 하면 고개만 살짝 끄덕이고 또 서 계셨습니다. 한 번은 좌판 다리가 부러졌어요. 나무 상자가 기울어져서 김치통이 쏟아질 뻔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나갔더니 새 다리가 달려 있었습니다. 나사까지 깔끔하게 박혀 있었어요. 복자 어머님이 혀를 찼어요. 저 사람 참 특이하다. 말을 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어머님도 모르시는 분이에요? 글쎄, 석 달 전부터 시장에 가끔 오더라. 정우라고만 알지. 석 달 전이면 제가 시장에 나온 때쯤이었습니다. 저보다 먼저 이 시장을 다녔던 건지, 저 때문에 오기 시작한 건지는 모르겠었어요. 그 무렵이었습니다. 소문이 들려왔어요. 단골 손님 중에 식당을 하시는 분이 있었거든요. 김치찌개 전문점. 그분이 김치를 받아가면서 말씀하셨어요. 순떡 씨, 금순식품 알아요? 심장이 덜컥했습니다. 네, 알아요. 거기 김치 맛이 완전히 변했어. 우리 가게 원래 거기서 납품받았거든. 근데 석 달 전부터 맛이 이상해진 거야.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소금 간도 다르고 숙성이 안 됐는지 신맛이 강하고 거래처 절반이 빠졌대. 손이 떨렸습니다. 김치통 뚜껑을 잡고 있었는데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레시피대로 하면 된다고 했지. 형님은 그렇게 말했잖아요. 소금 넣고 배추 절이고 양념 버무리면 끝인 줄 아셨지. 하지만 김치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배추가 수분을 얼마나 머금었는지, 그날 온도가 몇 도인지, 소금을 뿌리고 몇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지. 그건 레시피에 안 써 있어요. 손이 아는 거예요. 13년을 어머니한테 배우고 10년을 혼자 채운 손이 아는 거예요. 통쾌했냐고요? 아니요. 슬펐어요. 그 공장은 어머니의 공장이었으니까요. 어머니가 40년을 만드신 맛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제가 지키지 못한 거였습니다. 밤에 원룸으로 돌아와서 노트를 꺼냈어요. 첫 페이지에 어머니 글씨를 봤습니다. 기본을 잊지 마라. 어머니, 저는 안 잊었어요. 제 손에 다 있어요. 하지만 그 손이 만드는 김치가 더 이상 어머니 이름으로 나가지 못한다는 게 그게 가슴이 아팠습니다. 며칠 뒤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더니 공장 직원이었어요. 제가 있을 때 같이 일하던 영미였습니다. 작은 사모님, 저 영미예요. 영미 씨? 사장님이 이 전화한 거 알면 안 되는데. 공장이 난리예요. 거래처가 계속 빠지고 있어요. 사장님이 레시피 보고 하라고 하는데 맛이 안 나와요. 목이 메었습니다. 영미 씨, 나는 이제 그 공장 사람이 아니야. 알아요. 근데 사장님이 작은 사모님 연락처를 찾고 있어요.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내려놓는데 화면에 금이 간 게 보였습니다. 언제 생긴 건지 모르는 금. 경숙 형님이 저를 찾고 있다. 쫓아내놓고 이제 와서 이상하게 분노보다 허탈함이 먼저 왔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시장 문을 닫고 좌판을 정리하는데 정호 씨가 오셨어요. 평소처럼 아무 말 없이 나무 상자를 접는 걸 도와주셨습니다. 다 정리하고 시장 골목을 나서는데 정호 씨가 옆에서 걸으셨어요.
반보 뒤에서 말없이 바깥쪽으로 서셨어요. 차가 다니는 쪽에 정호 씨가, 안쪽에 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이 사람이 매번 바깥쪽으로 섰다는 걸. 원룸 앞에 도착했습니다. 정호 씨가 멈춰 서셨어요. 저도 멈췄어요. 오늘 안색이 안 좋았어요. 그이가 말했습니다. 저를 보지 않고 시장 쪽을 바라보면서. 티가 났어요? 김치 담글 때 소금을 2번 넣었어요. 안 그러시는 분이.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사람이 저를 그렇게 보고 있었구나. 말은 안 해도 보고 있었구나. 제가 소금을 몇 번 넣는지까지. 괜찮아요. 좀 생각이 많았어요. 정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셨어요. 캔커피 1개. 따뜻한 캔커피를 제 손에 올려놓고 돌아서셨습니다. 따뜻한 거 드세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캔커피를 양손으로 감쌌어요. 따뜻했습니다. 손끝에서 온기가 퍼졌습니다. 눈물이 한 방울 떨어져서 캔 위에 또록 소리를 냈어요. 무뚝뚝한 줄만 알았는데, 말이 없는 줄만 알았는데, 이 사람은 보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경숙 형님이 시장에 나타난 건 그로부터 일주일 뒤였어요. 오전 장사가 한창일 때였습니다. 김치를 소분해서 담아주고 있는데 시장 골목 끝에서 익숙한 걸음걸이가 보였어요. 어깨를 쫙 펴고 턱을 치켜든 채 걸어오는 사람. 한눈에 알았습니다. 형님이었어요. 검은 롱코트에 선글라스. 시장이랑 안 어울리는 차림이었습니다. 형님은 시장에 한 번도 오신 적 없는 분이거든요. 그런 데에는 안 가신다고 하셨었어요. 형님이 좌판 앞에 서셨습니다. 여기서 이러고 있었어? 선글라스를 벗으셨어요. 눈 아래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반년 사이에 얼굴이 많이 야위셨더라고요. 형님, 오랜만이에요. 저는 손을 멈추지 않았어요. 김치를 담고 있는 손을 계속 움직였습니다. 멈추면 떨릴 것 같았거든요. 순떡 씨, 얘기 좀 하자. 여기서 하시면 돼요. 장사 중이라. 형님의 입꼬리가 실룩거렸어요. 참고 계신 거였습니다. 형님이 참는 건 처음 봤어요. 공장이 좀 어려워. 그 한마디를 하는데 형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김치통 뚜껑을 닫았어요. 천천히. 그리고 형님을 봤습니다. 형님, 레시피대로 하면 된다고 하셨잖아요. 형님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게 레시피대로 해도 맛이 안 나와. 당연하죠.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담담하게 나왔어요. 김치는 레시피가 아니라 손이 만드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걸 모르셨겠어요? 13년 전에 형님을 내보내신 이유가 뭐였는지 기억 안 나세요? 형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주먹을 쥐었다 폈어요. 순떡 씨, 돌아와. 조건은 맞춰줄게. 지분도 다시 줄 수 있어.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지분을 다시 준다고. 쫓아낼 때는 아이도 없는 올케가 지분을 가져가면 안 된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형님, 저는 앞치마를 고쳐 묶었어요. 저는 여기가 좋아요. 형님이 멈칫했습니다. 뭐? 여기서 제 김치 팔고 있으면 사람들이 와서 맛있다고 해요. 제 이름을 불러줘요. 순덕 씨 김치 주세요 하고요. 목이 메었지만 참았습니다. 공장에서 27년 있었는데 제 이름 불러준 사람은 어머니밖에 없었거든요. 형님이 아무 말 없이 서 계셨어요. 시장 소음이 우리 사이를 채웠습니다. 생선 파는 아저씨 호객 소리, 떡볶이 냄비 끓는 소리, 아이 우는 소리. 생각 좀 해봐. 형님이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서셨어요. 롱코트 자락이 펄럭거렸습니다.
시장 골목을 빠져나가는 형님의 뒷모습이 작아졌어요. 반년 전 사무실에서 봉투를 내밀던 그 사람. 같은 사람이 맞는데 등이 좀 굽었더라고요. 미운 건 미운 거였어요. 하지만 불쌍한 것도 불쌍한 거였습니다. 괜찮아요? 정호 씨였어요. 언제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좌판 옆에 서 계셨어요. 평소 자리에. 네, 괜찮아요. 거짓말이라는 걸 정호 씨도 알고 계셨을 거예요. 제 손이 떨리고 있었으니까요. 정호 씨가 아무 말 없이 좌판 위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흐트러진 김치통을 가지런히 놓고 비닐을 다시 깔고 젖은 행주를 짜서 상자를 닦았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대신 하고 있었어요. 정호 씨, 네. 점심 드셨어요? 그이가 저를 봤어요.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제가 먼저 말을 건 게 처음이었거든요. 사적인 말을. 아니요. 저도요. 같이 드실래요? 복자 어머님 떡집 뒤에 작은 분식집이 있었어요. 칼국수 한 그릇에 3,500원 하는데 마주 앉았습니다. 이상했어요. 누군가와 마주 앉아 밥을 먹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5년, 공장에서 쫓겨나고 반년. 그 사이에 저는 늘 혼자 먹었거든요. 칼국수가 나왔어요. 김이 모락모락 올랐습니다. 정호 씨가 먼저 젓가락을 들지 않았어요. 제가 먼저 드는 걸 기다렸습니다. 그게 보였어요. 눈치를 살피는 게 아니라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 젓가락 먹었어요. 따뜻한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제야 숨을 쉴 수 있었어요. 정호 씨는 혼자 사세요? 네. 가족은요? 정호 씨가 칼국수를 후루룩 먹고 나서 천천히 말했어요. 아내가 8년 전에 갔어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서울에 있습니다. 바쁜 애라. 그이가 웃었어요. 입꼬리만 올라가는 익숙한 외로움이 묻어나는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알았어요. 거울에서 본 적이 있으니까요. 저도 혼자예요. 알아요. 아셨어요? 김치 담그는 양이 한 사람분이니까.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사람은 말은 안 하는데 다 보고 있었어요. 생수 한 병으로 고쳐진 좌판 다리로, 바깥쪽 걸음으로, 캔커피 한 개로, 말 대신 행동으로 전부 말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칼국수를 다 먹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시장 골목에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어요. 정호 씨가 말했습니다. 내일도 올게요. 그 한마디가 왜 그렇게 따뜻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알아요. 5년 동안 아무도 제게 내일 보자고 한 적이 없었거든요. 누군가 내일 다시 온다는 것. 그게 이렇게 큰 위로인 줄 몰랐습니다. 네. 내일 봐요. 웃으면서 말했어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그날은 복자 어머님이 떡집 문을 일찍 닫으셨어요.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저녁까지 여시는 분인데 가게 앞을 지나는데 어머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순덕아, 잠깐 안에 들어와.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떡집 안은 따뜻했어요. 시루 냄새가 났습니다. 복자 어머님이 작은 탁자 앞에 앉으셨어요. 제 앞에 차를 한 잔 내려놓으시더니 한참을 가만히 계셨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복자 어머님이 앞치마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셨어요. 누런 봉투였습니다. 모서리가 구겨져 있었어요. 꽤 오래된 봉투였습니다. 앞면에 글씨가 있었어요. 순덕에게. 어머니 글씨였습니다.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어머님, 이게 내 시어머니가 3년 전에 나한테 맡겼어. 치매 진단받고 나서 한 달 뒤에. 3년 전. 어머니가 진단받으시고 한 달 뒤면 아직 의식이 비교적
또렷하셨을 때였어요. 좋은 날과 나쁜 날이 교차하시던 때. 순덕이한테 줘. 근데 지금은 안 돼. 그 애가 혼자 서야 할 때 줘. 복자 어머님이 어머니의 말을 전했어요. 목소리가 떨리셨습니다. 혼자 서야 할 때가 언제냐고 물었더니 내 시어머니가 그러셨어. 복자 어머님이 잠시 말을 멈추셨어요. 눈이 빨갰습니다. 쫓겨나고 나서도 김치를 놓지 않을 때. 그때 줘. 손이 떨려서 봉투를 열지 못했어요. 복자 어머님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작고 거친 손이었어요. 떡을 수십 년 반죽한 손. 천천히 봐.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 두 가지가 있었어요. 접힌 편지 한 장, 그리고 서류 한 묶음. 편지를 먼저 펼쳤어요. 어머니 글씨가 빼곡했습니다. 글씨가 흔들리는 데가 있었어요. 쓰시면서 손이 떨리셨던 거였습니다. 순덕아,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너를 못 알아보고 있겠지. 미안하다. 혹독하게 했다. 알고 있어. 새벽에 끌어내서 죽어라 시키고 칭찬 한마디 안 하고 다시 해, 다시 해. 내가 울면서 배추를 절이던 거 다 알고 있었어. 그래도 멈추지 못했다. 내 딸들은 안 됐어. 경숙이는 돈만 보고 미숙이는 남의 등에만 붙으려 해. 내가 40년 만든 이 맛을 그 애들한테 줄 수 없었어. 주면 망해. 그건 확실했어. 순덕아, 너밖에 없었다. 아이를 못 낳아서 미안하다는 내 얼굴을 볼 때마다 내가 더 미안했어.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이 손을 만들어주는 것밖에 없었다. 이 손이 있으면 넌 어디서든 살 수 있어. 누가 뭐래도 기본을 잊지 마라. 내가 노트 첫 장에 쓴 그 말. 그건 김치 얘기가 아니야. 넌 기본이 되는 사람이라는 뜻이야. 내가 있어야 기본이 되는 거야.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였어. 서류를 동봉한다. 공증 받았어. 내 정신이 온전할 때. 이 공장은 내 거야, 순덕아.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었어.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내 며느리여서 고마웠다. 읽을 수가 없었어요. 중간부터 글씨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물 때문에. 복자 어머님이 제 등을 쓸어주셨어요. 아무 말씀 없이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시장 바닥에 주저앉아서 고등학생처럼 울었어요. 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구나. 혹독한 게 아니라 만들어주고 계셨구나. 칭찬을 안 하신 게 아니라 이 편지에 다 담아 놓으셨구나. 내가 있어야 기본이 되는 거야. 그 한 줄에 27년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서류를 봤어요. 공증된 유언장이었습니다. 날짜는 3년 전. 어머니의 서명과 공증인의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금순식품 지분 51%를 며느리 박순덕에게 양도한다. 51% 과반이었습니다. 경숙 형님이 후견인으로 가져간 어머니 지분과는 별개로 어머니가 미리 준비하신 거였어요. 어머니의 정신이 맑으셨을 때 공증을 받으셨으니까 법적으로 유효했습니다. 복자 어머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시어머니가 그러셨어. 이 서류를 만들 때 내가 순덕이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이라고. 떡집을 나왔어요. 봉투를 가슴에 안고 시장 골목을 걸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눈이 부어서 앞이 잘 안 보였습니다. 시장 입구 앞에 정호 씨가 서 계셨어요. 왜 거기 계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거기 있었습니다. 늘 그렇듯이 저를 보고 한 발짝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멈추셨습니다. 울었어요. 그이가 말했어요. 물어본 게 아니었습니다. 확인이었어요. 네.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좋은 일이에요. 아주 좋은 일. 그랬더니 정호 씨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옆에 서셨습니다. 나란히 걸었어요. 시장을 빠져나와 큰 길로 나왔습니다. 가을 햇살이 비스듬했어요. 나란히 걷는데 정호 씨가 보폭을 맞춰주셨습니다. 제 짧은 걸음에 정호 씨, 네, 고마워요. 뭐가요? 매일 와주셔서 정호 씨가 걸음을 멈추셨어요. 저도 멈췄습니다. 해가 낮게 걸려 있었어요. 정호 씨 얼굴에 노을빛이 걸렸습니다. 주름이 깊었는데 그 안에 따뜻한 게 있었어요. 순떡 씨, 처음이었습니다. 정호 씨가 제 이름을 부른 건, 제가 매일 온 건, 그이가 말을 멈췄어요. 입을 한번 벌렸다 다물었습니다. 귀가 빨갛게 물들었어요. 생수 놓으러 온 게 아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진작에, 알아요.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정호 씨가 저를 봤어요. 놀란 눈이었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저도요. 그이의 손이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제 손 옆에 손등이 스쳤어요.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제가 먼저 잡았어요. 52년을 살면서 누군가의 손을 제가 먼저 잡은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이가 제 손을 감싸주었어요. 아무 말 없이 꽉. 노을이 두 사람 위로 길게 내려앉았습니다. 서류를 들고 공장에 간 건 이틀 뒤였어요. 혼자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좌판에 나갔더니 정호 씨가 이미 와 계셨어요. 생수를 올려놓고 서 계시길래 제가 말했어요. 오늘 공장에 가요. 정호 씨가 저를 봤습니다. 같이 갈까요? 아니요. 혼자 해야 할 일이에요. 그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기다릴게요. 그 한마디면 충분했어요. 공장 문 앞에 섰을 때 다리가 떨렸습니다. 반년 만이었어요. 문을 밀었습니다. 쇠냄새가 났어요. 예전에는 공장 문을 열면 배추 익는 냄새가 먼저 났었는데 그게 없었습니다. 사무실로 걸어갔어요.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경숙 형님이 책상 앞에 앉아 계셨어요. 서류가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고 빈 커피잔이 3개나 있었습니다. 형님 얼굴이 일주일 전보다 더 야위었더라고요. 형님이 고개를 들었어요. 저를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순떡 씨, 생각을 해본 거야? 저는 문 앞에 서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누런 봉투, 어머니가 남기신 봉투. 형님, 이거 보세요. 형님이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서류를 꺼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는 동안 형님 얼굴이 변했어요. 창백해졌다가 붉어졌다가 다시 하얘졌습니다. 손가락이 서류 가장자리를 구겼어요. 이게 엄마가? 네. 어머니가 3년 전에 공증 받으셨어요. 51%? 형님이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사무실이 조용했습니다. 형광등이 지직거리는 소리만 들렸어요. 형님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봤어요. 형님의 눈이 빨갰습니다. 분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나한테는 아무 말도 안 했어. 그 목소리에 분노는 없었어요. 상처가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형님이 미워서 온 게 아니었거든요. 형님, 의자를 끌어와 앉았습니다. 형님 맞은편에. 반년 전에는 형님이 저를 앉히셨는데 이번에는 제가 스스로 앉았어요. 저는 형님을 쫓아내러 온 게 아니에요. 어머니 공장이잖아요. 어머니가 40년 만드신 맛이잖아요. 그게 무너지는 걸 저는 볼 수가 없어요. 형님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형님이 경영을 하세요. 거래처, 재무, 직원 관리.
형님이 저보다 잘하잖아요. 저는 김치만 할게요. 숙성실에서 김치만 담글게요. 어머니가 만드신 맛을 다시 살릴게요. 형님이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저를 보셨어요. 그리고 형님이 울었습니다. 제가 시집온 이래로 형님이 우는 걸 처음 봤어요. 안경을 벗고 손등으로 눈을 누르며 소리 없이 우셨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미안해. 형님이 말했어요. 순떡 씨, 미안해. 27년 만에 처음 듣는 사과였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웃으면서 울었습니다. 형님, 우리 다시 해봐요. 공장에 돌아온 첫날 숙성실 불을 켰어요. 찰칵. 반년 만에 켠 불이었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다가 켜졌어요. 옹기들이 보였습니다. 제가 써놓은 날짜 라벨이 아직 붙어 있었어요. 낯설면서 익숙했습니다. 옹기 뚜껑을 열었어요. 냄새를 맡았습니다. 숙성이 엉망이었어요. 온도 관리가 안 됐고 간이 맞지 않았습니다. 제 손이 아는 냄새가 아니었어요. 괜찮았습니다. 노트를 꺼냈어요.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기본을 잊지 마라. 어머니 글씨를 손가락으로 따라 그었어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겼습니다. 소금 배합 비율, 숙성 온도 곡선, 절임 시간표. 제 10년이 빼곡히 들어 있었어요.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배추를 들었어요. 손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반년이 지나도 손은 잊지 않았어요. 기본부터 다시 어머니를 찾아뵌 건 그 주말이었어요. 요양원 방문이 허락된 날이었습니다. 정호 씨가 차를 운전해 주셨어요. 조수석에 앉아서 김치통을 무릎에 올려놓고 갔습니다. 새로 담근 김치, 공장으로 돌아와서 처음 만든 김치였어요. 요양원 복도가 길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났어요. 어머니 방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쿵거렸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침대에 앉아 계셨어요.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머리카락이 하얘지셨어요. 볼이 더 움푹해지셨고 손은 이불 위에 가만히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돌리셨어요. 저를 보셨습니다. 눈이 비어 있었어요. 저를 못 알아보셨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각오하고 왔어요. 그래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저 순덕이에요. 어머니가 가만히 저를 보셨어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김치통 뚜껑을 열었어요. 어머니 앞에 놓았습니다. 냄새가 퍼졌어요. 배추 익는 냄새, 젓갈 냄새, 소금기 머금은 공기. 어머니의 콧방울이 움직였습니다. 미세한 변화였어요. 고개가 살짝 기울었습니다. 코가 김치통 쪽으로 향했어요. 냄새를 맡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아주 작게, 아주 천천히. 어머니가 웃고 계셨습니다. 저를 못 알아보셔도 이 냄새는 아시는 거였어요. 40년을 만드신 냄새. 그 손이 기억하는 냄새. 머리가 잊어도 몸이 기억하는 것. 어머니, 제가 다시 만들고 있어요. 어머니 김치요. 어머니가 손을 뻗으셨어요. 김치통 쪽으로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마르고 약한 손이었지만 손가락 끝에 아직 굳은 살이 남아 있었어요. 40년의 흔적. 기본을 잊지 않았어요, 어머니. 어머니가 저를 보셨어요. 눈이 맑아진 것 같았습니다. 한순간이었어요. 1초였는지 5초였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니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순덕아. 그 한마디에 저는 무너졌어요. 어머니 무릎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어머니 손이 제 머리 위에 올라왔어요. 토닥토닥.
아주 약하게. 그 손이 아직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머리를 쓰다듬는 법을. 요양원을 나왔을 때 정호 씨가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제 얼굴을 보고도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어요. 조수석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눈물이 다시 나왔어요. 정호 씨가 운전대 위에 손을 올려놓고 가만히 계셨어요. 울어요. 다 울어요. 그이가 말했어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 울고 나서 고개를 들었더니 정호 씨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내밀었어요. 다림질 자국이 선명한 깨끗한 손수건. 이 사람은 손수건을 다림질해서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고마워요, 정호 씨. 뭐가요? 전부 다요. 정호 씨가 시동을 걸었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가을 햇살이 차 안으로 들어왔어요. 정호 씨가 운전하는 옆모습을 봤습니다. 주름이 깊었어요. 하지만 눈매가 따뜻했어요. 이 사람은 말이 없는 대신 행동이 전부 말이었습니다. 정호 씨, 네. 우리 천천히 가요. 정호 씨가 저를 힐끗 보셨어요. 그리고 웃었습니다. 주름 사이로 퍼지는 조용한 웃음이었어요. 천천히 갑시다. 공장 이름이 바뀌었어요. 금순식품에서 금순식품 순덕의 김치로. 형님이 간판을 새로 만드셨습니다. 내 이름을 넣어야지 하시면서. 처음에 펄쩍 뛰었는데 제가 사양한다니까 형님이 51% 주주 의견을 따르는 거야 하시더라고요. 형님답지 않게 웃으셨어요. 거래처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석 달 만에 예전 거래처의 절반이 복귀했고 1년이 지나니까 신규 거래처가 더 늘었어요. 시장 좌판은 접었습니다. 대신 복자 어머님 떡집에 김치 냉장고를 하나 놔드렸어요. 이거면 됐다 하시면서 복자 어머님이 허허 웃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요양원에 계세요. 매주 토요일에 찾아뵙습니다. 김치를 가져가면 냄새를 맡고 웃으세요. 저를 알아보시는 날은 드물어요. 하지만 김치 냄새를 맡으시면 꼭 손을 뻗으세요. 그 손을 잡을 때마다 저는 27년 전 새벽을 떠올립니다. 다시 해하시던 어머니의 목소리를. 정호 씨와는 올봄에 혼인신고를 했어요. 잔치 같은 건 안 했습니다. 구청에 나란히 가서 서류를 내고 나왔어요. 나오는 길에 정호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밥 먹으러 갈까요? 칼국수요? 칼국수? 시장 골목 그 분식집에 갔어요. 3,500원짜리 칼국수 2그릇. 정호 씨가 먼저 젓가락을 들지 않았어요. 제가 먼저 드는 걸 기다렸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랬어요. 형님이 혼인 소식을 듣고 전화를 하셨어요. 잘 됐네. 순덕 씨 고생 많았으니까. 그 한마디가 고마웠습니다. 형님도 변하셨어요. 아직 좀 무뚝뚝하시지만 가끔 공장에서 김치를 담그다 보면 커피를 한 잔 갖다 놓으시더라고요. 아무 말 없이. 형님도 행동으로 말하는 사람이셨어요. 다만 그걸 몰랐을 뿐. 정호 씨의 아들이 지난달에 다녀갔어요. 서울에서 내려와서 저녁을 같이 먹었습니다. 처음에 좀 어색했는데 제가 차린 김치찌개를 한 숟갈 뜨더니 눈이 커지더라고요. 아버지, 이런 밥 처음 드시죠? 정호 씨가 아들을 보고 웃었어요. 매일 먹는다. 아들이 저를 보면서 꾸벅 인사했어요. 아버지 잘 부탁드립니다. 그 말에 정호 씨 귀가 빨개졌어요. 저도 코끝이 찡했습니다. 오늘도 새벽 4시에 눈이 떠졌어요. 옆에서 정호 씨가 자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머리를 묶고 앞치마를 둘렀어요. 27년 전과 같은 동작이었습니다. 부엌에서 물을 끓이는데 뒤에서 인기척이 났어요. 정호 씨가 부엌 문 앞에 서 계셨어요. 일찍 일어나셨네요. 당신이 움직이니까 잠이 깨더라고.
정호 씨가 생수 한 병을 식탁에 올려놓았어요. 차가운 생수, 이슬이 맺혀 있었습니다. 웃음이 나왔어요. 아직도 생수 놓으시는 거예요? 습관이에요. 나란히 서서 창밖을 봤어요. 아직 까만 하늘에 별이 보였습니다. 정호 씨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따뜻했습니다. 사랑의 늦은 나이는 없었어요. 다만 맞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행복해요. 기분을 잊지 않았어요.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